토끼와 잠수함. 박범신. 제복의 사내는 나의 어깨를 탁 쳐서 밀어넣고 회색의 문을 닫았다. 버스는 곧 파출소 앞을 출발했다. 한여름 오후의 햇빛은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아스팔트조차 찐득찐득 녹아들고 있는 도심지로 나를 태운 버스가 거침없이 굴러들어갔다. 나는 엉거주춤 출입구 근처에 선 채 아직 반도 메워지지 않은 버스 속에 갖가지 차림을 한 사람들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뭘 하고 있어? 뾰족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등을 때렸다. 어깨를 쳐서 밀어넣은 제복의 사내가 내게 빈 좌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복의 눈은 건장한 체격에 비해 형편없이 작고 차가웠다. 나는 괜히 허둥대며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았다. 제복 옆의 앞자리에 또 다른 제복의 사내가 잠들어 있는 게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빌어먹을. 당신도 재수가 없었겠지? 나도 여럿이 길을 건넜는데 혼자 걸려들었다오. 옆에 앉은 텁수룩한 중년 남자가 나직이 말했다. 육교를 두고도 마음이 바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화근이었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순경에게 붙잡혀 있다가 잠시 후 다가온 이 버스에 인계되어 강제로 태워진 것이었다. 경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태워 즉결재판소로 실어 나르는 경찰의 호송버스였다. 버스는 장의차처럼 색바랜 회색이었다. 무슨 놈의 날씨가 이렇게 삶아대는지 원. 미안하지만 담배 가진 것 있어? 그러나 남자는 조금도 미안한 얼굴은 아니었다. 술을 약간 한 모양이었다. 게으른 자취생의 방문을 열면 을에 맞게 되는 그런 냄새가 남자로부터 스멀스멀 건너왔다. 나는 말없이 신탄진 한 개비를 남자에게 건넸다. 제복은 남자가 담배를 피워 무는 일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보였다. 버스가 을지로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신탄진이네. 남자는 단번에 감탄했다. 빌어먹을. 나 사는 동네에선 신탄진 한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다오. 그건 사실이었다. 담배가게는 늘 청자나 은하수만 10,000원이었다. 어쩌다 눈먼 신탄진이 한갑 걸려들어도 단지 한갑일 뿐이었다. 2갑만 달라고 사정을 해도 저쪽에선 을에 냉랭히 도리질하며 말상대조차 안 해주는 게 보통이었다. 빌어먹을. 불도 좀 빌려주셔야겠소. 남자는 신탄진 한 개비를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또 말했다. 나는 아침에 산 5원짜리 성냥을 통째로 그에게 내밀었다. 정말 더운 날씨였다. 아침부터 들끓던 태양은 오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더욱 살기를 띠고 아예 살가죽을 뚫고 들어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다. 버스의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확확 치닫는 열기가 끈끈하게 조여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사람들은 거의 눈을 감은 채 잠잠히 늘어져 있었다. 버스가 을지로 상가 파출소 앞에 멎었다. 앞을 지나던 여대생 2명이 버스 안을 들여다보며 키들키들 웃었다. 여러분,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이번 주는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는 선입니다. 차선을 지킵시다. 파출소 머리의 확성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버스는 파출소 앞에 억류돼 있던 함지박을 인 중년 여인을 더 태우고 이내 다시 출발하였다. 함지박을 인 중년 여인은 나와 달리 길가에서 무엇을 팔다가
무단 행상의 죄목으로 붙잡힌 모양이었다. 아이고 나리, 한 번만 용서해줘요. 워낙 살기 힘들어서. 다시는 안 그럴 땡께로. 호송버스에 태워지자마자 함지박은 제복을 향해 우는 소리부터 했다. 검붉게 변색된 얼굴은 번질거리는 땀으로 젖어 꾀죄죄하게 구겨져 있었다. 사내들이나 입음직한 반소매 작업복이 땀에 절어 함지박의 등에 착 달라붙는 게 아주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젖먹이를 두고 나왔슈, 나리. 새깽이가 월매나 배가 고파 자지러질지. 글씨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함지박은 징징거리며 연신 허리를 조아렸다. 이름이 뭐요? 제복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는 노란 서류철을 펴들고 함지박의 애소를 묵살한 채 물었다. 질주하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연방 들렸다. 새깽이가 불쌍해서 그래요.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름이 뭐냐고요? 제복의 눈꼬리가 위로 치켜올랐다. 함지박은 움찔했으나 작업복 끝자락으로 눈시울을 훔쳐내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했다. 제복이 들고 있는 노란 서류철에 이름이 기재되는 순간 희망이 없을 거라는 걸 함지박은 알고 있는 눈치였다. 나는 거기 나온 지 10분도 안 됐슈. 그저 후딱 팔고 들어갈 생각만 앞서갔고. 빨리 이름이나 대요. 소리치며 제복이 손바닥으로 서류철을 탁 내리쳤다. 창을 헤집고 들어온 햇빛 속으로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함지박은 단번에 기가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비로소 확인한 표정이었다. 버스는 세운산과 그늘에 묻혀서 정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손수레 등과 뒤섞인 채 상가 좌우에서 들끓고 있었다. 노란색의 택시가 상가 앞에서 멎자 사람들이 우 몰려들었다. 택시는 행선지가 같은 4명의 손님을 재빨리 주워 담고는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곳을 떠났다. 나는 깔깔하게 목구멍이 타드는 걸 느끼며 소란스러워진 버스의 출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젊은 남자와 가슴이 넘어다 보일 만큼 노출증이 심한 빨간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인이 버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도로에서 싸우고 있었어. 여자가 어떻게 옥센지 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인계하고 난 순경이 가로에 선 채 제복을 향해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희죽이 웃었다. 호객 행위를 하려던 여자와 더벅머리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었다. 버스는 들끓는 사람들을 좌우로 가르며 서서히 상가 앞을 벗어났다. 태양이 상가 유리창에 부딪혀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빨간 원피스는 화장이 얼룩진 얼굴을 묘하게 찡그리며 손수건을 제 가슴으로 밀어넣어 땀을 닦았다. 제복이 서류철을 펴들다가 갈증이 나는 표정이 되어 원피스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여자의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사우나탕에서 뜨거운 수증기 속에 몸을 담그고 고개만 내민 소갈머리 없이 배부른 친구가 서비스걸의 탐스런 육체를 보며 입맛을 당기는 풍경과 흡사했다. 빨간 원피스는 집중된 시선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의자 모서리에 팔을 올리고 비스듬히 기댔다. 제복이 음흉하게 미소 지으면서 빨간 원피스에게 말을 걸었다. 함지박과 달리 제복은 빨간 원피스를 부드럽게 다룰 모양이었다. 도로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빨간 원피스는 함께 들어선 더벅머리의 청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도로를 건너는데 저 자식이 내 팔을 탁 끼지 않겠어요? 대낮에 얼굴도 벌겋게 해가지고. 아이 징그러워. 그녀는 징그럽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려는 듯 상체를 유연하게 흔들었다. 헛, 말이 많은 장녀로군. 더벅머리는 웃었다. 습기 찬 지하실을 울려 나오는 것처럼 음울한 웃음소리였다. 장발 자체가 범죄인 세상이었다. 더벅머리는 여자와 싸우지 않았더라도 장발로 붙잡혀 호송버스에 태워졌을 가능성이 많았다. 저 자식이 장녀가 무슨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나? 빨간 원피스가 더벅머리를 향해 핸드백을 휘둘렀다. 더벅머리가 그것을 피해 가볍게 빈자리에 앉았다. 눈빛은 형형했으나 더벅머리는 소년처럼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었다. 장녀가 아니면 너는 소매치기야. 뭐라고? 20해 동안 본의 아니게 간직되어 온 내 순결을 소매치기 하려던 여자. 흐흐흐. 더벅머리는 과장된 몸짓을 지어 보였다. 제복은 이 싸움에 상당히 관용을 베풀 작정인지 두터운 턱을 당겨 해프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 표독하게 노려보는 빨간 원피스를 향해 서서 더벅머리는 여유만만 혀를 낼름해 보였다. 책과 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게 아마도 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것 같았다. 제멋대로 헝클어져 내려온 머리칼이 그의 야윈 이마와 잘 어울렸다. 너의 참담한 생활을 위하여 원고지를 살 몇 푼의 돈에다가 이 가당찮은 순결까지도 붙여줄 수는 있지. 그러나 더러워. 치사해. 내 눈엔 너를 거리로 내몬 개같은 현실이 환히 보이거든. 넌 모르는 네 현실 너머의 구조까지도. 조금 취했는지 더벅머리는 연극 배우 같은 제스처와 말투를 썼다. 그러나 더벅머리의 어조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울림이 있었다. 버스 속의 분위기가 더벅머리의 외침에 움찔하는 듯했다. 물론 그것에 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르릉 하는 버스의 진동이 이상할 만큼 전신 깊숙이 감겨와서 나는 짐짓 눈을 감았다. 돌연 콧마루가 시큰해왔다. 아침에 석상처럼 대문간에 서 있던 아내의 남산만한 배가 떠올랐다. 결혼하고 5년 동안을 한결같이 착하게만 살아온 순종적인 아내였다. 그런 아내의 몸가짐은 어려운 살림을 그저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체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었다. 사무실 낡은 의자에 앉아서도 배가 더 무겁다면서 살며시 고개를 숙이던 아내의 파리한 귓불이 자꾸 생각났다.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낡은 선풍기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털털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고 열어둔 문에서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큰일 났어요. 아기가 거꾸로 있는 모양이에요. 조산운을 대든지 산부인과를 가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쇠약한 아기 어멈이 지금 다 죽어간다우. 퉁퉁 부어버린 자장면 한 그릇을 먹고 나자 기어이 한 집에 새든 여산댁의 호들갑스러운 말씨가 전화통에서 쾅쾅 울려왔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땀은 삐질삐질 솟는데 엉뚱하게 등골은 시리고 시렸다. 가불이야 틀린 게 뻔하고 돈을 빌려달랄 만한 사람도 전무했다. 형님 집으로 먼저 뛰었다. 눈꼴 사나운 형수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겨우 돈 10,000원을 마련했다. 산부인과에서 10,000원만으로 아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였다. 6개월을 두고도 허둥지둥 도로를 무던횡단한 건 그런저런 초조함 때문이었다. 나를 붙잡은 순경은 아내가 애를 낳으려고 한다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유난히 몸이 약했다. 감기에 걸려도 한 달씩 앓는 몸이었다. 거꾸로 서서 버둥거리는 아기 때문에 아내는 벌써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다. 아니, 아내는 어쩜 이미 죽은 게 아닐까?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잘나지 못하여 슬픈 여보를 부르며 허공을 움켜쥐다가 자지러 들고 말았을 아내가 떠오르자 가슴 속에서 핏덩어리 같은 것이 목을대로 쑥 올라왔다. 아내에게 가야 해.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더벅머리를 향해 있던 제복의 시선이 냉큼 내게로 옮겨왔다. 당신 뭐야? 제복은 쨍 소리 질렀다. 더벅머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었는지도 몰랐다. 날선 제복의 눈빛에 부딪혀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닙니다. 나는 순식간에 기가 죽었다. 그럼 왜 일어서서 노려보는 거야? 저 사실은 문을 좀 열어놓았으면 해서. 얼결에 나온 말인데 말해놓고 나니 새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태워지기 이전부터 버스의 창문이 모조리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선연히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버스 속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찜통이 된 건 무엇보다 버스의 창이 단단히 닫혀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네 참. 맞아요. 문 좀 엽시다. 내 말을 받아준 것은 더벅머리였다. 생기 어린 더벅머리의 목소리가 순간 끈적끈적한 버스 속 공기를 말칵 흔드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권태와 무기력이 깔려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에 고무되어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들어 올렸다.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제복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더울 게 틀림없었다. 문이 닫힌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을 뿐이지 도대체 이런 여름날 창을 모조리 닫아야 할 까닭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당신 생긴 것보다는 제법이군. 제복은 이렇게 말하며 웃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약했다. 화가 난 듯 벌겋게 달아오른 제복이 나를 노려보다가 재빨리 다가와 나의 멱살을 잡아 탁 낚아챈 것이었다. 강력한 힘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눈뚜껑을 닫고 목을 깊이 움츠렸다. 당신 악질이군. 제복의 손가락들이 목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뭐? 문 좀 열자고? 당신만 더운 줄 아나? 나도 덥지만 참는 거야. 바로 당신처럼 창으로라도 달아날 궁리를 하는 악질 반동 때문이야. 딱 찌를 땐 당신이 달아나면 재판은 누가 받고 벌금은 누가 내나? 나보고 벌금까지 대신 지불해달라 이건가? 식은대는 제복의 숨소리로 보아 그는 정말 나를 즉결처형해도 좋을 반동으로 간주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구나 제복의 우렁찬 말씨가 버스 속을 얼마나 힘있게 울려대는지 사람들은 감동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이 되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아무도 제복의 시선을 마주보지 못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악질 반동이 되었다. 제복은 나의 등떨미를 강압적으로 눌러 앉히고 이미 무기력한 불안감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향해 이번엔 잠옷 장중한 어조로 말의 악휘를 지었다. 조금 더워도 참는 거요.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지만 나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참고 있어. 더구나 이미 당신들에게 띄어진 이 딱지는 1년 본 호가 매겨져 있어서 숫자가 모자라면 내가 곤란해지요. 즉결재판소에 갈 때까진 절대로 창문을 열 수 없어. 제복의 위압적인 선언에 모두가 끝까지 숨을 죽인 것은 아니었다. 반기를 든 것은 더벅머리였다. 연극 대사를 외는 듯한 더벅머리의 말이
침묵의 공간에서 솟아올랐다. 법이 딱지로만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1년 번호로 떼어진 딱지의 숫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더위를 피할 권리도 있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문을... 시끄러워 임마! 내 멱살을 놓은 제복의 손이 이번에는 더벅머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더벅머리의 몸이 제복의 팔 힘에 끌려 위로 올라왔다. 제복의 손목에 퍼렇게 힘줄이 붉어져 나온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더벅머리의 몸이 의자와 의자 사이로 내동댕이 쳐졌다. 말도 안 되나요? 내동댕이 쳐진 더벅머리의 말소리에 울음이 배어나왔다. 어째서 우리가 이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지 말할 수도 없는 건가요? 입술이라도 찢어졌는지 더벅머리의 입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말소리조차 웅얼웅얼 할 뿐이었다. 제복은 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팔을 양쪽으로 벌려 제 가슴의 근육을 울근불근 내보이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대학생 녀석이 대낮부터 술이나 퍼마시고 이런 놈들이야말로 사회를 좀먹는 불순물자야. 대학생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고. 버스 속은 다시 조용해졌다. 빌딩의 숲을 뚫고 솟아오른 광고용 에드벌룬이 버스의 달아오른 창에 떠왔다. 햇빛의 살기는 여전히 누그러들 기세가 아니었다. 버스가 을지로 육가를 돌아 다시 폐계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후줄근한 얼굴로 되돌아갔고 더벅머리도 별 수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이 걸려들기 전에 어느 구두닦이 하나가 이 창으로 달아났죠. 어떻게 날쌘지 못 잡았어요. 그때부터 저 친구 화가 나서 모조리 창을 닫아 걸게 한 거요. 빌어먹을. 옆자리의 중년 남자가 나직이 속삭였다. 대한극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극장의 정문 이마에서 난 모르는 사내 하나가 권총을 겨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레이트 갱워 하고 나는 나직이 그 사내가 밟고 있는 영화 제목을 읽었다. 나는 권총에 총구를 피하려는 듯 목을 깊이 움츠리고 실눈을 떴다. 버스 속은 여전히 가마솥 같았다. 잠시 동안 조용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절인 배춧잎처럼 풀어진 사람들의 할딱거림만이 버스의 빈자리까지 꽉 차 있었다. 검은 고급 세단 하나가 버스 앞으로 쭉 미끄러져 갔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젊은 여자가 세단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단의 유리가 약간 푸른색이어서 여자의 자태는 꼭 어항 속에 갇힌 지느러미가 긴 열대어 같았다. 여자의 옆자리엔 등이 굵은 정장의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여자에게 돌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세단의 뒤 창 의자 꼭대기에 솟은 베개 2개를 발견하곤 금방 얼굴을 붉혔다. 그들 남녀가 알몸으로 붙어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보시오, 이것도 도는 거 아닙니까? 버스가 대한극장을 지나치고 나자 건너편 좌석에 늑수그레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 안경을 쓴 그 사내는 비키니 스타일의 모 여배우가 웃고 있는 주간지 뚜껑으로 이마에 와닿는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벌써 3번째 아니요? 뒤쪽에서 누군가 안경의 말을 받았다. 갑자기 또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실 이대로 간다면 버스는 내가 처음 태워졌던 회사 앞을 지나 다시 을지로 3, 4, 5, 6가를 지나 다시 또 퇴계로 6, 5, 4가를 통과 이 대한극장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틀림없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세로줄로 삼은 직사각형의 길을 쫓아 도심을 돌고 도는 셈이었다. 이렇게 같은 코스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더위와 무기력으로 지친 사람들을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질식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말은 많아? 기다렸다는 듯이 제복이 성급하게 일어섰다. 비지땀을 흘리고 있기론 제복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성급하게 일어서느라 몸의 균형을 못 잡고 출렁거리는 제복을 붙잡은 것은 빨간 원피스였다. 어머, 넘어지시겠어요?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빨간 원피스가 제복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제복의 옆에서 내내 화장을 고치고 있다가 막 핸드백 안에 땀으로 젖은 손수건을 구겨 넣던 중이었다. 하지만 모두 바쁜 사람들 뿐이지 않습니까? 안경이 주간지를 이마에서 내리며 불안한 어조로 제복의 말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신 상당히 똑똑해 보이는데? 제복은 여유를 가장한 듯 안경에게 턱짓을 하며 희죽 웃었다. 안경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 너머 도심은 장렬하는 햇빛과 매연이 뒤섞여 뿌연 회색빛이었다. 살쾡이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제복이 천천히 버스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여러분이 세금에 너무 인색한 탓으로 경찰 버스는 별로 충분하지 못하오. 이 점에 관해서는 본인도 유감이거니와 이 버스 속의 좌석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몇 사람만 태우고 즉결 재판소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또 태워가고 또 태워가고. 이 구역에 배당된 버스는 이거 한 대뿐인데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일 아니오? 이건 자가용이 아니란 말이오. 알아듣겠소? 대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자신의 설득에 만족했는지 제복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침을 흘리면서 내내 잠들어 있는 다른 제복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안경은 귀가 완전히 꺾인 듯 고개를 한껏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잠깐 동안 뿐이었다.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던 분위기를 다시 뒤집었기 때문이었다. 함지박이었다. 그럼 대체 언제나 보내준대유? 말끝에 울음이 딸려 나왔다. 작업복 앞자락으로 연방 땀과 눈물을 닦아내던 함지박이 두 손을 모으고 비는 신용을 했다. 원한다면 당장 버스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시는 심치고 보내줘요. 어린 것이 죽어갈 텐데요. 한 번만. 정말 왜들 이렇게 발성이야? 제복의 얼굴이 금방 다시 달아올랐다. 사태가 끝났다고 여기고 제복은 막 건너편에 앉은 빨간 원피스와 음흉한 눈빛을 나누려던 참이었다. 일어서려는 제복의 허리를 다시 붙잡은 것은 빨간 원피스였다. 아이, 관둬요, 아저씨. 저런 여자 내버려두는 게 약이에요. 버려둘 건 너 같은 여자야. 넌 좀 빠져있어. 더벅머리가 빨간 원피스의 애교로 넘치는 콧소리를 윽박질렀다. 그는 경멸에 가득 찬 눈길로 빨간 원피스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 자식이 또 지랄이야. 앞으로 무장할 필요 없다. 그따위 말투가 너를 버스 밖으로 풀어놔주게 될 줄 아나?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제복이 빨간 원피스에 팔을 뿌리치며 기어코 일어섰다. 도대체 아주머니 집이 어디요? 금호동인데요. 주민등록증 있어? 없는데요. 왜 없어? 제복의 반문은 함지박뿐 아니라 나까지도 당황시켰다. 주민등록증 불소지죄가 범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제복이 죄라면 죄였다. 나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잠깐 몸서리를 쳤다. 한 달쯤 전의 일이었다. 아내가 복통을 일으켜 차도까지 약을 사러 나온 일이 있었다.
급한 마음에 소화제 봉지를 사들고 자정이 가까운 종점 골목을 뛰었다. 가로등도 없는 골목을 막 휘돌아서려는데 공교롭게도 순찰 중인 순경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눈에서 불똥이 튀긴 것과 창그랑하며 약병이 나뒹굴어 깨진 건 거의 동시였다. 머리를 감싸 쥐고 쓰러져 있던 순경이 소리쳤다. 뭐야? 당신 신분증 있어? 내가 얼결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순경이 악에 받친 소리로 또 물었다. 왜 없어? 약을 사러 나오는데도 신분증이 필요한 거냐고 얼결에 반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끝내 파출소까지 연행되는 봉변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연행 이유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 신분증도 없다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그러니까 애기나 볼 일이지 뭐하러 이런 걸 들고 거리에 나와요? 제복은 함지박이 앞에 놓인 함지박을 구두 끝으로 두어 번 툭툭 찼다. 가난해 쌀이 없으면 사과나 우유를 먹어라 그 말이군요. 더벅머리가 고개를 창밖으로 돌려댄 채 나직하게 조소했다. 제복의 안면이 더벅머리를 향해 험하게 일그러졌으나 말소리는 거기서 끝났다. 제복도 아마 지친 모양이었다. 그는 아마 더벅머리를 철이 덜 든 애송이쯤으로 간주하고 싶은 눈치였다. 을지로로 접어든 버스가 곧 다시 세운 상가의 앞으로 다가섰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물결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퇴근이 가까워진 탓일 것이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번득거리던 하늘의 검은 구름이 갑자기 뒤덮이고 있었다. 곧 소나기라도 퍼부을 모양이었다. 더위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누그러들기는커녕 그것은 가마솥 밑구멍에 연료를 갈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등으로 앞가슴으로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잡힌 사람이 없었는지 이번엔 버스가 세운 상가 앞을 그냥 지나쳤다. 붙잡힌 경범죄 위반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빈 좌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빈 좌석이 떠올리는 끈끈한 지겨움 때문에 더욱더 축 늘어져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뚝섬의 즉결재판소에 가기 전 질식해 죽을지도 몰랐다. 아유 아저씨 모자 좀 내려놓으시고 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세요. 빨간 원피스의 비음만이 겨우 살아있었다. 제복이 빨간 원피스가 내미는 손수건을 받았다. 장미가 수놓아진 손수건이었다. 제복은 모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펴올리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깊이 넣어 땀을 훔쳐냈다. 지금까지 빨간 원피스에 위태롭게 노출된 가슴 속을 수없이 왕래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빌어먹을. 담배 한 대 더 빌립시다. 원,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네, 빌어먹을. 옆자리 중년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색바랜 남방 셔츠 칼라에 뿌옇게 비듬이 쏟아져 있는 이 남자는 확실히 빌어먹을 징조가 농후하였다. 나는 또 말없이 받을 기약도 없는 담배를 남자에게 빌려주었다. 이거 형씨한테 미안해서 빌어먹을. 우리 저녁에 즉결 다녀와서 말이오. 한잔 합시다. 자기가 술을 사겠다는 투였지만 나는 남자의 그 말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눈으로 담배를 받아가는 때 묻은 손마디를 바라보았다. 막노동으로 다져진 손인 것 같았다. 자디잔 흉터가 많은, 술값은 고사하고 당장에 버스비조차 없을 성싶은 손이었다. 전에 땅을 한 1000여 평 사놨었죠. 강남에 말이요. 나의 눈치를 알아챘는지 남자는 강남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힐끗 여자와 수작을 건네고 있는 제복을 노려보았다. 강남이라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이 친구도 신문을 보긴 보는 모양이네. 강남에 땅을 사둘 위에는 못돼 보이는 데다 몇 년 전부터 신문이란 신문은 자나깨나 온통 강남 땅 이야기뿐이었으니까. 떼부자와 알거지가 모두 강남에서 나온다고들 했다. 개발되는 곳마다 돈 뭉치가 굴러다닌다는 소문을 남자도 들은 눈치였다.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린 것은 버스가 을지로에서 다시 퇴계로 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버스 바닥에 철퍼덕 내려앉은 함지박을 바라보았다. 가늘게 시작된 울음소리가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했다. 끝간데 없이 밑이 길 것 같은 울음이었다. 여보, 아주머니, 초상이라도 났소? 제복이 흐물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함지박이 비비적 제복을 향해 앉은 자세로 버스 바닥을 쓸고 나갔다. 다리를 꼬고 앉은 제복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고 나리, 요것이 오늘 번 전부유. 벌금은 낼 띵께 지발 사람만 좀 보내줘요. 어린 게 불쌍해서 어린 것이. 함지박이 한 손으로 코를 팽 풀어 작업복 앞자락에 닦았다. 낡은 지폐와 동전들이 함지박의 다른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아니, 통증이었다. 짜르르 하는 통증이 가슴에서 시작해 전신을 헤집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난주던가 교통비도 떨어져 걸어갈 셈으로 집을 나서는 내게 아내가 부엌 구석에 옹기 그릇에 비축했던 꾀죄죄한 동전들을 들고 와 쥐어주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통증이었다. 글쎄, 그렇게 아주머니 입장만 봐줄 수는 없어. 집엔 어린 것뿐이유. 간신히 재워놓고 나왔는디. 버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함지박이 두 손을 모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깊은 절망과 질기게 터져나오는 오열 때문에 함지박은 곧 실신해 쓰러질 것 같았다. 애들 쉽게 안 죽어요, 아줌마. 그렇죠, 아저씨? 루즈를 고쳐 바르려던 빨간 원피스가 한마디 했다. 그럼 아가씨도 혹시 애엄마? 어머머, 애기는 무슨. 참, 아저씨는 농담도 잘하셔. 이거 사람 미치겠군. 제복은 무엇이 미치겠다는 것인지 비만한 체구를 앞뒤로 흔들며 한참이나 킬킬거렸다. 울기에도 지쳤는지 함지박은 버스 바닥에 앉은 채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고 있었다. 지친 것으론 버스 속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다. 기운이 남아있는 건 그나마 제복과 빨간 원피스뿐이었다. 여보슈, 경찰 아저씨! 큰 소리로 제복을 부르고 다시 일어선 것은 더벅머리였다. 울었던 것일까? 더벅머리의 눈가도 물기에 젖은 듯 보였다. 더벅머리는 목이 메는지 제복을 불러놓고 잠시 혀를 꺼내 제 입술에 침을 묻혔다. 사람들이 안 보는 듯 더벅머리를 보고 있었다. 잠수함 이야기를 아시오? 옛날의 잠수함은 어떻게 함 내의 공기 중에서 산소 포함량을 진단해냈는지. 신기한 질문을 어린 학생들에게 던져놓은 선생 같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더벅머리의 파리한 입술에 떠올랐다. 옆자리의 중년 남자는 잠들어 있었다. 토끼를 태웠답니다. 그래서 토끼의 호흡이 정상에서 벗어날 때부터 6시간을 최후의 시간으로 삼았지요. 말하자면 토끼가 허덕거리기 시작하여 6시간 후엔 모두 질식하여 죽게 되는 거요. 그 최후의 6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끝장이란 말이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정확히 말해 토끼가 허덕거리고 5시간째요. 자, 최후의 1시간이 남았소. 어떻게 하시겠소? 너 지금 누구 약을 올려? 제복의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다. 제복도 지친 눈치였다.
벌떡 일어나 더벅머리의 멱살을 잡을 일인데 제복은 그러나 앉은 채 더벅머리의 시선만을 눈싸움하듯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 갈증을 느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버릴 것 같은 극심한 갈증이었다. 모를 거요. 당신은 그 최후의 6시간이 완전히 같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어리석은 함장이요. 더벅머리가 희죽거리고 웃었다. 이 새끼가 정말? 참다 못한 제복이 드디어 불끈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삐익하며 차가 멎었다. 중심을 잃은 제복의 손을 이번에도 빨간 원피스가 잽싸게 붙잡았다. 비뇨기과 간판이 걸린 내거리 앞에서 버스가 신호등에 걸려 급정거한 것이었다. 키가 훌쩍 큰 흑인 지하의 곁을 슬프도록 조그마한 여자가 노란 얼굴을 달고 종종 걸음을 치며 버스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 너머로 대기해 있던 다른 방향의 택시, 버스, 자가용, 트럭, 또 택시, 버스, 3륜차 행렬이 신호를 받아 도로를 바쁘게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도시의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져 모든 것이 한쪽으로 아우성하며 곤두박질하는 것 같았다. 내거리 중앙에 서서 손짓하는 교통순경의 모습이 흡사 마네킹처럼 보였다. 제복은 종일 똑같은 손짓만 되풀이했을 버스 밖의 교통순경과 손을 맞들어 인사를 나누었다. 이윽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졌다. 가로질러 가던 차의 행렬이 노란 택시의 꽁무니를 마지막으로 끝나자 덜커덩 하고 버스가 출발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악착같이 달려들어 사람들의 목을 감아죄던 무더위를 당장 뿌리칠 만한 놀라운 일이 버스의 출입구에서 일어났다. 출입구 바닥에 앉아있던 함지박이 출발하는 순간 버스의 문을 열어 젖들이고 총알처럼 인도로 뛰어내린 것이었다. 뛰어내린 관성으로 넘어질 뻔했던 함지박이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사람들 사이로 아슬아슬 내닫는 게 창 너머로 보였다. 오, 영광스러운 탈출이여! 제복이 출입구에 매달린 것과 더벅머리가 손뼉을 치며 환성을 올린 것은 거의 같은 순간이었다. 박수를 치고 싶은 걸 참느라 내 손등에도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버스는 뒤에서 밀어닥치는 차의 물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내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휑하게 열려진 출입구 손잡이를 잡고 함지박을 내다보는 제복의 눈초리에 확 살기가 솟아나왔다. 함지박은 이미 사람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내거리를 건넌 버스가 인도로 붙여져 멎었다. 제복은 이제까지 등받이에 기대고 잠 속에 떨어져 있던 깡마른 다른 제복을 깨워 수위병처럼 출입구에 세워두고 민첩하게 뛰어내렸다. 화가 나서 씨근대는 듯 했으나 그의 몸짓에선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해냈을 때처럼 강력한 활기가 풍겨나왔다. 그는 놀랍게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나는 마른 침을 꼴딱 삼켰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갔다. 그러나 신호가 다시 한번 바뀌고 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신음소리가 터졌다. 내거리 중앙에 서 있던 교통순경과 제복이 휘청거리는 함지박의 좌우 팔을 틀어쥐고 횡단보도 앞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교통순경이 한 발 앞장서 쫓아가 함지박을 붙잡았던가 보았다. 누굴 죽일 셈이야? 횡단보도를 건너온 제복이 함지박의 등덜미를 버스의 안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씹어뱉었다. 함지박이 출입구 계단에 걸려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졌다. 더벅머리가 함지박을 부축해 일으켰다. 졸다가 잠깐 눈을 떴던 옆자리 중년 남자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씨발 하고 중얼거린 뒤 다시 눈을 감았다. 잘못 뛰었슈. 지발이지 한 번만. 곱게 앉았으면 곧 돌아가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함지박이 훌쩍훌쩍 또 울기 시작했다. 버스는
단단히 출입구를 닫고 다시 그곳을 떠났다. 제복은 출입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기세 등등 사람들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자, 누구든지 도망가 보아라. 제복의 눈빛엔 그런 결의가 담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제복의 살깃된 시선을 피해 찔끔 눈동자를 내리깔았다. 여보슈, 경찰버스는 아무 곳에나 정차해도 도로교통법에 안 걸리는 거요? 역시 더벅머리였다. 그만이 제복의 시선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마주받고 있었다. 몇 번째일까? 버스는 다시 퇴계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었다. 야, 이 새끼야! 제복이 앙칼지게 소리쳤다. 너무 새끼 마시오. 누군 처음부터 애미였나요? 이 새끼가?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제복은 이미 더벅머리에 목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운 다음이었다. 아니, 움켜쥐었다기보다 더벅머리의 몸 전체가 제복의 손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더벅머리의 목울대와 제복의 손등에 툭툭 붉어져 나오는 핏줄을 나는 보았다. 더벅머리는 그러나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제복을 빤히 바라보던 더벅머리가 먼저 힛 하고 웃었다. 이게 누굴 비웃어? 제복의 주먹이 곧장 더벅머리의 얼굴을 향해 날았다. 더벅머리는 너무도 작고 가냘픈 몸매를 하고 있었다. 기우뚱거릴 사이도 없이 의자와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더벅머리의 몸이 거칠게 쑤셔 박혔다. 코피가 터졌는지 더벅머리의 입가가 곧 피로 물들었다. 견딜 수가 없어.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더벅머리가 울부짖었다. 숨 막히는 감옥에 갇혀 모두 허덕이고만 있어. 깨뜨려야 하는데. 더벅머리가 버스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쳤다. 유리창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더벅머리의 발작에 제복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 틈을 타서 이번엔 함지박이 안고 있는 함지박에서 무언가를 집어든 더벅머리의 손이 다시 유리창을 강타했다. 챙그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더벅머리의 손목에서 피가 튀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깨어진 창을 통해 휙 들어왔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바람이었다. 그래요, 창을 열어야 해. 맞아.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질식해 죽을 거야. 먼저 소리친 것은 안경이었고 안경의 말을 다른 누가 받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들 때문에 버스 속은 돌연 아수라장이 되었다. 창문만 열어놓으면 살겠다는 듯이 사람들은 일제히 창에 매달렸다. 열리지 않으면 머리로 받아서라도 유리창을 모조리 깨뜨릴 기세였다. 요란한 금속성과 함께 버스가 급정거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일제히 나뒹군 것과 경악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거의 동시였다. 사람이 찧었다! 여자다! 애기도 죽었다! 저 피! 아기를 안고 파란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여자가 호송버스에 친 것이었다. 제복이 후닥닥 버스 문을 열고 가로로 뛰어나갔다. 엄마의 품에서 내동댕이 쳐진 아기가 햇빛에 녹아든 아스팔트 한복판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왔다.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소리 없이 소리쳤다. 아내는 거꾸로 서서 버둥대는 아기 때문에 사지가 찢겨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이미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 쓰고 죽었을 것이다. 아내에게 가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치는 출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후두두둑,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